빨리 끝내셔야지 뭐. 한 번에 끝내십시오, 한 번에. 자, 54페이지 보시죠. 지목 보시는데, 지목은 기본적으로 개략적인 용도를 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목을 28가지를 정해놨죠. 28가지를 정해놨는데 이 지목을 다 외울 수가 있냐는 거죠. 외울 필요도 없고, 일단 지목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지적법을 3주 한다 했으니까 무조건 3주 만에 끝낼 거라고 해요. 괜히 이거 뭐 길게 가봐야 별 볼 일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9시간 될 건데, 9시간 될 건데, 결국에는 1시간에 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등기법은 최소한 5주를 할 건데, 등기법은 잘하면은 6주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쯤 될 건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1시간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번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 본 거고, 그 다음에 지목 보는데, 지목 28가지 나도 못 외워요. 나도 못 외운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 선생이 내가 그것도 못 외운다, 못 외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뭐 못 외울 수 있지, 못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일단 지목 그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지목만 보고 대충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세금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고, 분류, 용도 지목,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단식 지목, 일필지의 지목은 한 개뿐이라는 거고, 그래서 지목 설정의 원칙, 일필일목주의, 그 다음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된 용도로 지목을 정한다는 것. 그래서 양입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지목을 딱 정했으면은 쉽게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걸 영속성의 원칙이다 라고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은 희한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쪽에 뭐 도로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뭐 여기에 뭐 답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뭐 전도 있을 수 있고 뭐 과수원이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적도만 보면은 현실을 가보면 도로가 쫙 이래 나가 있는데, 지적도를 보면은 도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가도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고가도로. 그러면은 이쪽에 분명히 도로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도에는 답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 개의 필지에 지목은 한 개만 정해질 것이고, 주 지목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 해놓고 뭐 도로를 표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일필지, 일필일목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입체 지적으로 간다면은 다 기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면 지적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지목에 구분해가지고 네가 28개를 외우고 있나 이런 문제를 묻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내려면 뭐 문제 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는 아주 유치한 문제고, 원래 문제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 안 되는 걸 넣어서 문제를 내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 칠 때 그런 기준을 정했다는 거죠. 현실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게 맞나 안 맞나를 해야 되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 엮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쪽에서는 문제가 그만큼 발달 안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면은 만들어 버리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는 있지만은 무시하시고, 전 보시면은 뭐 어떤 사항을 두고 이것들이 지목이 뭔가를 묻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28개 지목을 다 외울 것도 아니고 내용을 다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 거기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게 키워드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곡물, 원해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한번 읽어보는 거고, 왜냐하면 등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른 식물들이 있을 건데, 그걸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그래서 죽순 이런 거 살짝 봐놓는 거죠. 왜냐하면
간과할 수가 있으니까 과수를 주로 제외하면은 과수원이 될 것이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유리 온실, 고정식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양송이 재배사 등 부지가 전에 있으면 전, 답에 있으면 답이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완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면 답으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게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배하는 거라 했어요. 만약에 연완골 이런 것들이 자생하면은 유지가 될 거고, 이 책이 요거는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정과 답의 분류는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답인 토지의 양송이 재배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답이고, 농지는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 주로 기출된 지문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넘기시면 과수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은 과수원으로 한다. 근데 저 앞에서 보고 왔어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거는 양입 안 된다는 걸 앞에서 본 걸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적법은 이쪽 지적 관련되는 부분은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용을 확 추리면 내용이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실수가 자생하면은 임야고, 그 다음에 과수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농산물 저온 저장 창고의 부지는 과수원이라는 거, 그런 거 쭉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장 용지 보시면은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변경한 토지 또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는 목장 용지로 하고, 역시 앞에서 봤던 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는 거 확인하시는 거고, 축산법에 의한 가축 해놨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꿀벌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짝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개 사육장도 목장 용지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꿩 사육장이 주택 내에 있는 경우에는 대고, 야산에 있는 경우에는 임야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하는데, 산림이나 원야에 인접한 모래땅은 임야고, 하천이나 강 등에 접한 모래땅은 하천이라는 거. 그다음 미나리 등 습지 식물이 자라 습지 초원을 이루는 토지는 임야가 되고, 그다음에 조수가 드러나는 갯벌인 간석지는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인 토지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은 바닷물이 최고 많이 들어왔을 때 최대 만조 수위선을 기준으로 토지냐 아니냐를 결정하니까 이거는 바닷물에 잠기는 거니까 등록 대상인 토지가 아니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는 거고, 다음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연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는 것. 그런데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그 송수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석유류 저장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되고, 광천지에서 격리된 석유를 정지하는 공장시설 부지는 공장 용지가 되고, 수도관 배설 부지는 수도 용지. 그 정도 하시죠. 그 다음에 염전 해놨는데,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즉 천일 제염 방식으로 의한 경우만 염전이고, 천일 제염 방식이 아니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장 용지가 될 것이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만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도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 부지와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쭉 기출된 지문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그다음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조성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 부지는 공장 용지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역시 밑에 기술된 것들을 확인해 놓은 것이고, 학교 용지와 관련돼서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설시설물 부지는 학교 용지로 하는데, 학교시설 구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실습지, 기숙사 이런 것들이라면 그 지목이 대가 된다는 거. 다음에 교육용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주변 정화를 위하여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임야는 지목이 임야이고, 다음에 사설학원이라면 지금 학교 용지는 그 학교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학원이라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가 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이 키워드가 될 것이고, 그래야 주차장인데 노상 주차장이면은 지목이 뭐겠어요? 이거요? 도로겠지요. 노상 주차장이면은. 그래서 노상 주차장, 도로, 그죠? 부설 주차장은 주 지목에 따라간다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수원 쪽에 뭐 주차 시설을 하나 뭐 만들어놨으면은 그럼 과수원이겠죠. 그래서 다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라면, 즉 뭐 극장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 전체가 지목이 되겠지만은, 어떤 극장을 위해서 주차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놨으면은 그것은 주차장이 되겠죠.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잡종지가 될 것이고, 일반 음식점에 부속된 부설 주차장의 지목은 좀 전에 말했던 대,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공용터미널 등의 주차 및 여객 이용시설은 주차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뭐 밑에 한번 보시면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부지는 이거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공장 용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유소 용지는 석유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하므로 소방관계법에 의거 설치된 위험물 이동 탱커 저장 시설은 잡종지가 된다는 것. 그다음에 뭐 석유 제품, 휘발유 등 뭐 등유, 경유, 중유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 및 석화가스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그 1번, 2번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거고, 넘기시고 13번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가 되는데, 주거용 건축물, 과수원, 공장, 학교 등 다른 용도 부지 안에 설치된 창고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과수원이면 과수원, 학교면 학교 용지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도로,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하는 토지, 그다음에 도로법에 따라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그다음에 이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런 것들이 도로가 된다는 것. 그다음에 철도 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철도 용지로 한다는 것. 그래서 철도와 연결하여 설치한 사설 철도 부지도 철도 용지가 되고, 서울역, 철도선로 이것들이 있는 곳은 다 철도 용지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는 것. 요즘은 그 시골 가면 제방 위에 그 도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지목은 그 제방으로 되어 있을 거고, 하천, 자연유수, 그게 키워드가 될 것이고,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번, 2번 보면은 하천의 세류인 산관부의 여러 갈래인 작은 수로는 국어라 할 것이고, 그 다음 시가지 하천을 복귀하여 도로, 상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더라도 자연유수가 있으면 그거는 여전히 지목은 하천이라는 거.
다음에 국어, 용수, 배수 등을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하천은 자연유수고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 부지와 다음에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는 것. 그래서 17번에 동그라미 2번이 국어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유지 쪽으로 보시면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지상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이런 것은 유지, 그냥 물이 고여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 완고리 자생하면은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걸 재배하면은 이거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답이 되는 거죠. 그때 판단해 보시는 것이고, 다음에 양어장이라는 것도 있고 넘기시면 수도용지, 그리고 공원 보시면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는 것. 이게 객관식에 나오면 헷갈린다는 거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이면 임야가 되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되면은 그것은 묘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원 일대 지목이 공원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남산공원은 공원이 되고, 설화산 국립공원은 임야가 되고, 과천 어린이 대공원은 유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28개 지목해 놓은 것들은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기억해 보시려고 하고, 나오면은 내가 꼭 맞춰야 되겠다 이 말을, 이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죠. 안 그래요?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돼가지고 쉽게 나왔을 때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정도만 보는 것이지, 무조건 뭐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외워야 되겠다. 다른 공부 다 포기하는 거지요. 뭐 다른 공부 외울 것만큼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만 가지고 보는 거란 거죠. 그래서 뭐 잠깐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 시험 공부라는 게요. 내가 그냥 사법 시험 공부를 이걸 한 15년 했어요.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죠. 안 됐으니까. 한참 머리 팽팽 돌아갈 때 20대부터 해가지고 30대 중반까지 그만두고 이제 우연찮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 공인중개사는 2주일 만에 합격했어요. 공부 시작 2주일이라는 거죠. 공부 시작 2주일.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할 때 민법이 다 돼 있었다는 거죠. 민법이 완벽하게 되면은 등기는 돼 있어요. 보고 확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민법이 내가 항상 100점을 맞을 거니까 학개론 공부 안 했다는 거죠. 난 실제로 학개론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몰라. 기출문제만 몇 개 봤어요. 기출문제만. 그러니까 이 4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과목을 보니까 뭐 중개사법 및 실무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공법, 그 다음에 공시세법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 2주일 나놓고 이제 책을 딱 보기 시작하는데, 원서는 미리 내놨지만 원서 내려간 것도 집사람이 내려갔고, 그 당시에 그 원서를 내고 나서 시험 칠까 말까를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희한해요. 사무업 시험 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건 아니라고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러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한번 딱 사가지고 작전을 딱 세워보니까, 요거는 법 실무돼 있으니까, 요거 법은 다 맞추고 실무는 다 틀리면 되고, 실무를 안 해봤으니까 요거는 법 해놨으니까 100점 맞으면 되고, 세법은 대학 다닐 때 법대에서 하기는 하는데 해보니까 이건 법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다 맞춘다 생각을 했어요. 요리 하면 합격하잖아요. 근데 한 번 딱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100점 맞을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공법 책을 반을 찢어버렸어요. 앞에 것만 봤어요. 그리고 40점만 맞는다.
40점 맞기 위해서는 역시 기출문제만 보면 되고, 그다음 나는 세법도 본 적이 없어요. 세법도 본 적이 없어요. 봐도 모르니까 안 봤다는 거죠. 이것만 봤다는 거지, 이것만. 이건 다 맞추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60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해보니까 이거는 민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거 100점 맞고 이래 맞으면은 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2주일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민법이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라고요. 이것만 딱 정확하게 받쳐주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받쳐주고 이런 과목들을 간크게 접근해야 되는데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서 시험이 떨어져요. 그래서 민법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는 거죠. 일단은 4월달까지 민법을 정확하게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다른 과목들은 그냥 책 읽어보고 수업이나 안 빠지면 돼요. 근데 수업은 안 빠지고 뭐 혼자서 외우려고 한다. 외워가지고 몇 개를 맞추겠어요.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 시작이라면 암기하는 건 줄 알아요. 공부하고 암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암기를 하면 좀 편한 게 있을 수 있긴 한데 특히 객관식 시험,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외울 거 한 개도 없어요. 정확하게 딱 기준을 잡으시라고요. 강크게 밀어붙여야 돼요. 불안해가지고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나중에 외우다 보면은 외워지는 게 아니고 머리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일단 유원지 보면 경마장 이런 것도 유원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것이고, 그게 계획도시에 가보면은 종교용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계획도시에 가보면 종교용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용지에 가보면은 절하고 교회하고 다 몰려가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사적지,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묘지, 아까 봤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잡종지, 동그라미 1번,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 이런 것들 한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목 표기 방법이 있는데, 지목 28개 중에서 4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쓴다는 거. 이게 대장의 경우에는 지목을 전체를 다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적도의 경우에는 지목 표기를 글자 1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두 문자로 써버리면은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는 두 번째 글자를 쓴다라는 것. 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안 외워도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정도, 옛날에 할 때 차장, 천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한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4가지 정도는 그렇다라는 것.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은 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제곱미터로 일단은 기록을 할 것인데요. 면적이라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 상의 넓이를 말한다라는 것. 그래서 산이어도 면적을 잴 때 이렇게 재는 게 아니고 이것을 투영해 가지고 수평면 요 면적을 기록한다라는 것 정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 측량 성과에 의해서 결정되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는 것. 다음 면적의 단위와 관련돼서 이것도 지문 1개는 나올 수 있는데,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는 것.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그다음에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까지 표시하고 그 외의 축적, 즉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지역까지는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까지만 표시한다는 것. 그 다음에 면적 측정 대상, 앞에서도 청량의 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보시면 돼요. 면적이 바뀔 것 같으면 면적 측정을 해야 될 거고, 면적이 안 바뀔 것 같으면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 소재, 지번, 지목 바뀌는 경우에는 면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합병의 경우에는 면적이 바뀌긴 하지만 공부상 경계만 지우고 면적을 합치면 돼요. 면적의 정감이 없는 경우, 그냥 단순한 위치 정정일 경우에는 측정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이나 지정 현황 측량은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 새로 하였던 경계 면적이 바뀌는 경우라야 측량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 그 왼쪽에 8번하고 오른쪽에 5번하고 살짝 비교해 가지고 보면 되죠. 면적이 바뀌는 경우에는 측정을 해야 되고, 면적이 안 바뀌면 측정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지적 공부가 멸실돼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청량을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등록 전환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임야도 그 축척이 6000분의 1이면은 1제곱미터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등록 전환하면은 기본적으로 600분의 1까지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0.1제곱미터까지 표기해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축척 변경도 마찬가지요. 등록 전환하고 축척 변경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소축척에서 대축적으로 가면은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1제곱미터까지 기록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면은 전부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0.1제곱미터까지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되고, 분할하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면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측정을 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정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67페이지 면적 측정의 방법 해왔는데 그 계산 방법은 한번 보시는 거고, 면적 측정 방법의 경위의 청약은 좌표 면적 계산법에 하고 평판 청약은 전자 면적 측정 기법에 의해야 한다. 청량 방법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방법 한번 보시면은 1000분의 1부터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일 때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는데, 토지 면적의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0.5제곱미터 미만 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끝 단위를 가능하면은 짝수로 맞추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000분의 1 면적인데 364.6이면은 이거는 365로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64.4면은 364만 쓰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364.5면은 요 끝자리 수가 짝수면은 버린다 했어요. 364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363.5면은 끝자리가 홀수면은 올린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36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정밀 측정하면은 이것만큼의 차이가 있는 게 기록되는 것은 똑같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분필하거나 합필할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분필할 때 그 청량하는 쪽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끝단위 때문에 그래요.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기록한다 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시면은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곳은 500분의 1로 축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0.1까지 1제곱미터까지 기록하는데, 이 경우에는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리고, 0.05제곱미터일 때 구하려는 끝자리의 수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라고 해놨는데, 그냥 하나 더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일 때 뭐 366.46 이래 되면은 이거는 올리면 되고 366.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66.45면은 이 경우에는 요게 짝수니까 버리면 되고 366.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366.44면은 그냥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366.35인 것 같으면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가 홀수니까 올려서 366.4가 될 거다는 거.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0.1 단위까지 가는 것 빼놓고는 똑같다는 거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 방법 해놨는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경계 정정,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경우에는 지적 청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정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바뀔 면적이 뭐 기본적으로 측정이 돼야 기록을 할 것이 되는 것이고, 앞에서 말했다시피 합병의 경우에는 따로 청량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경계만 지우고 합산하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의 경우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 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것. 그다음 분할, 역시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 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것. 축척 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는 것.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계와 관련돼서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은 곡선처럼 보이는 게 있지만은 이거는 축척 때문에 그게 곡선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직선으로 연결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니까 보는 것이죠. 경계는 곡선일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직선이라는 거. 그 다음 경계란 자연적인 경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의 경계를 말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간 구조와 관련되는 법률에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경계는 공부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해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 토지인 일필지 구획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지상의 자연지형, 지물에 의한 구획이 아니라 지적공부 등 도면상의 경계를 가리킨다는 거. 그래서 도상 경계가 원칙이라는 거. 근데 민법 지상에 설치된 경계물을 의미하는 것이로 실제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전답 등에 구획된 둑 또는 구거나 울타리 등을 말한다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데
현실의 경계 담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옳다고 봐야 되죠? 도상 경계가 원칙이라고요. 현실의 경계가 잘못 옮겨난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그런 판례가 있어요. 현실의 경계와 도상 경계가 불일치할 때는 도상 경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측량 방법 등에 의해서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현실의 경계를 따를 수 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계의 기능. 경계에서 일필지가 구획되므로 경계는 하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고, 경계는 경계 보건 측량과 면적 측량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지적 국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것.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해놨어요. 밑에 판례 있고, 원칙, 경계 국정주의, 국가가 정한다는 거, 경계 직선주의, 직선으로 한다는 거 봤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또 워낙 하니까 이게 경계가 딱 있으면은 이걸 숫자적으로 나누려면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표시상 그런 거고 그냥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축척 종대의 원칙.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면 큰 축척에 등록된 경계를 따른다는 것. 경계 부동성의 원칙. 토지의 경계는 한번 구획하여 결정하면 토지 이동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냥 기준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계 결정 기준. 지상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놨는데, 이거는 소유자가 동일한 때 일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면은 그냥 일단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한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민법에도 경계는 원칙적으로 공유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있다면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는 것.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연접되어 있을 때 이쪽을 경계로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쪽을 경계로 한다면요, 이쪽에서 파겠지요.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는 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높낮이가 일단 있을 때는 낮은 쪽, 이쪽을 경계로 한다라고 해놓은 것이고, 구거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절토를 했다는 거예요. 절토를. 이 절토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산일 때 문제라고요. 산일 때 문제였어요. 절토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절토하는 이유가 이게 도로를 할 거라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경계를 여기다 나눠버리면은 요거 관리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절토했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절토한 거죠. 그럴 때는 경계를 이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관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 만조 수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는 것. 일단 물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데 72페이지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한다는 거. 그래서 원래 토지가 있는데 물이 올라오면은 최대로 많이 올라오는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정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방인 경우라면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여기도 또 국가가 또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 경계 결정,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고,
그래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위에 앞에 방갈로 1번은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게 소유자가 동일할 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청량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뭐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정도 마인드를 정해놓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원칙적인 이야기요. 왜냐하면은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 없는 쪽에서 분할하는 게 맞다는 거죠. 가능하면은 건물에 걸리게 경계를 나누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지구 경계, 그 정도 살짝 기억하시는 거고, 공공사업 등으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될 것이니까 걸릴 수 있다 생각하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건축물에 걸리게 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걸리게 청량할 수도 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실제 법상 경계가 여기였다고 보자고요. 여기였다고. 근데 이 B가 위조를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자기 땅으로 경계를 만들고 위조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렇게 지었으면요, 실제로 남의 땅에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럼 A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쪽이 확실하고 이거는 위조에 의해서 한 거라면은 이거는 결국에 A 소유로 편입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건물에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정도. 다음에 행정구역의 경계. 행정구의 경계선이 리동의 경우 도로나 하천, 국어 등을 따라 경계선을 정하는 경우에 도로나 하천, 국어 등의 중앙을 경계로 설정한다.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토지 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토지 표시와 관련되는 게 변경되는 경우를 토지 이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및 경계 정정의 경우에 새로이 청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결정하게 되지만,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청량 없이 합병으로 필요 된 경계 부분을 말소하여 경계 정한다. 앞에서 본 거 확인한 거죠. 다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하는데,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점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소재와 지번, 그다음에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그냥 하나 확인해 놓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 거지요. 객관식에서는 객관식에서 저런 것까지 모든 걸 다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틀릴 걸 틀려줘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다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그 4월 달에 자기는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 하는데, 내하고 6월 달에 통화된 분이 한 분 있어요. 요분이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전화를 올 때 내가 물어봤어요. 공법을 몇 개 찍었나? 공법을 몇 개 찍었나? 20개를 찍었다 이러더라고요. 20개를 찍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이분 합격했을 것 같다, 떨어졌을 것 같다 이 생각이에요. 어느 쪽으로 생각했어요?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사법시험을 내하고 같이 한 공부한 횟수가 한 10년쯤 되는 동생이 있는데 법 전공해내죠. 얘는 이제 작년에 이제 확실히 합격할 거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시험 치고 나오는 날 역시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니는 공법을 몇 개 찍었나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5개를 찍었다 이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어. 그러면은 네가 풀은 35개는 다 맞나 이래 물어봤어요. 내가 분명히 이 친구한테도 공부해가지고 다 풀라 하지 말고 정확한 것만 풀어내고 나머지는 찍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식 위험한데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야는 떨어졌고 이 사람은 합격했어요.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기는 공부를 하면 다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 그거 틀려도 합격한다니까. 그걸 왜 맞추려고 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암기 방법을 가지고 지나간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세 문제가 풀릴 거라 생각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암기 방법이라는 것은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대입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항상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요 지적 부분은 그냥 3주 만에 그냥 무조건 끝낼 거기 때문에 쭉 확인하고 왔는데 시간이 애매해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